자, 제6장 사채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수리적으로 가장 복잡한 파트가 바로 제6장 사채 파트일 겁니다. 자, 사실 회계학에서는요, 고차원적인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의외로 회계학은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회계학 내에서는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할 줄 아시면 모든 회계학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리적인 계산을 할 때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이 사채 파트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6장 사채 파트 강의를 제가 진행할 때에는 이 사채의 개념과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는 좀 보충적인 설명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채 파트에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데 화폐 시간 가치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 강의 영상 직전 파일에다가 제가 감정평가 2차 실무 기본 강의에서 강의했었던 실무 기초 수학 영상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 영상 안에 보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 개념하고 몇 가지 금융 개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본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미리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제가 넣어드린 실무 특강 영상을 먼저 수강하시고 그런 다음에 본 영상 공부하셔야지만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챕터의 이름이 사채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앞에 이름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원래는 회사채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앞에 회자를 빼고 그냥 사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국가가 발행하는 걸 국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 어떤 사기업이 발행하는 것을 사채라고 해요. 자, 사채는요,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네가 나한테 이 사채를 사주면, 이 채권을 사주면 너는 채권자가 되고 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채권에 몇 가지 적어놨어요. 자, 이 사채에 적어놨습니다. 자, 뭘 적어놨냐면 첫 번째 액면 금액을 적어놨어요. 액면 금액. 자, 액면 금액은 내가 얼마를 빌리는지 그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1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나한테 1억을 빌려줘. 그럼 내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상환 기일이 되면 그때 1억을 갚을게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액면 금액은 내가 얼마를 빌리는지 그 원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자율이 있는데 특별히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을 우리가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자, 액면 이자율이라고 일단 쓸게요. 그런데 액면 이자율이라고도 하지만은 표시 이자율이라고 해도 역시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얘가 10%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1년에 10%씩 이자 비용을 낼게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환일이 적혀 있어요. 자, 발행일과 상환일이 있는데, 자, 발행일과 상환일 사이의 기간이 바로 내가 돈을 빌리는 기간이겠죠. 만약에 내가 상환일이 지금으로부터 3년 뒤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3년 동안 너한테 돈을 빌린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교과서 137페이지 가운데 있는 예시 파란색 박스 보시면요. X 1년도 1월 1일 날 빌리고요. X 1월 1일 날이 우리가 발행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발행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빌리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이 채권을 매각하는 날, 채권을 발행하는 날 이 얘기인데 그 말은 곧 채권자가 이 회사채를 사주는 날이니까 내가 돈을 빌리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상환일이라고 있는데 상환일은 내가 갚는 날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과서 예시에 의하면 X 3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러한 사채를 발행을 했고, 자, 여러분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 채권을 팔았다 이 얘기인데 그 말은 곧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빌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채를 발행했다 이 말은 내가 돈을 이러한 조건으로 빌렸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은 어떻게 앞으로 돈을 갚아 나가게 되냐면, 자, 지금
지금 우리가 이게 시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렇게 오케이 해보죠. 자, 지금의 X 1년도에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X 1년도에 12월 31일이고, 자, X 2년도에 12월 31일이고, X 3년도에 12월 31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 X 1년도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내가 이날 돈을 빌린 거죠. 자, 이날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계좌로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1억이 들어온다. 자,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물론 시장 이자율 똑같이 10%라고 합시다. 자, 시장 이자율도 똑같이 10%라고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가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1억이 일단 들어오고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내가 1년 이자율 얼마 주기로 약속했죠? 1년에 10%씩 이자 주기로 약속했죠. 자, 1억 빌렸는데 이자율 10%면 1년 이자 비용이 1천만 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1년 지나면요. 우리 요때 1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내야 합니다. 1천에 이자 비용 내겠죠. 그리고 1년 또 지나면요. 또 1천에 이자 비용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또 지나면요. 또 1천에 이자 비용 내야 됩니다. 그런데 X 3년도 12월 31일은요. 단순하게 이자만 내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날짜는요. 상환일이거든요.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이날 원금 이 액면금에 갚아야 됩니다. 1억 갚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1억을 갚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려서 앞으로 향후 3년간 돈을 이렇게 갚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행하고 이렇게 갚아 나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채 발행액을 비유동부채에라는 그 계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채 가격 결정 나와 있는데 사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렸을 때 그게 일정한 부채가 되는 건데 그 부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의 크기. 아시겠죠? 사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돈을 이렇게 빌리면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1천 그리고 상환기일에 1억 이렇게 갚아 나가야 할 텐데 이렇게 내가 돈을 갚기로 한 이 부채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사채의 가격은요. 만기에 지급할 금액에 의해서 사채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똑같이 3년 뒤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3년 뒤에 1억을 갚기로 한 사채가 있고 내가 3년 뒤에 3억을 갚기로 한 사채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사채 가격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3억을 갚기로 한 사채가 더 비싼 거예요. 자, 우리 상환일에 1억이 아니라 3억을 갚기로 하면은 당연히 내가 3년 뒤에 1억을 갚는 부채의 크기보다 3년 뒤에 3억을 갚기로 한 부채의 크기가 당연히 더 큰 겁니다. 더 큰 부채를 내가 진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이자입니다. 자, 매년 1천만 원씩 이자를 내는 사채가 있고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이자를 내는 사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더 부채의 크기가 클까요? 뭐가 더 사채 가격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높은 겁니다. 그죠? 매년 1천만 원씩의 이자만 내야 되는 부채의 부담, 부채의 크기보다 매년 3천만 원씩 내야 하는 부채의 부담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자가 더 큰 경우에도 역시 이자가 크면 클수록 또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채의 가치, 사채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음에 세 번째 돈을 빌리는 기간인데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1년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고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1년만 짧게 쓰고 갚는 거하고 10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이자를 내다가 10년 뒤에 갚는 거랑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더 사채 부담이 더 클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채의 가격, 즉 이러한 부채의 부담의 크기가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사채 가격의 기본적인 결정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신의 지식으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채라는 것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하시잖아요. 우리가 2차에 들어가시면 감정평가 실무나 이론 과목에서 가치론을 공부하실 때 이 문장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에서 장래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편익의 현가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모든 경제 가치가 있는 재화의 가치의 크기는 그 재화가 장래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편익의 현가 합으로서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밑에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뭐 3억짜리 아파트다, 5억짜리 아파트다, 10억짜리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가치가 다 달라. 왜 어떤 아파트는 싸고 어떤 아파트는 더 비쌀까요? 그러한 가치 또는 가격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 장래 얻어지는 현금 흐름의 현가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일수록 비싼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을수록 이 아파트에서 장래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현가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편익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우리 그냥 회계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합시다. 미래의 현금 유입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아파트가 있고 2번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1번 아파트는요, 여러분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1번 아파트는 매달 월세가 25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고 2번 아파트는 매달 월세가 5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1번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요, 매 월마다 250만 원씩 월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올까요? 언제까지? 이 아파트의 경제적 내용 연수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이 아파트가 다 낡아서 없어질 때까지 더 이상 세입자한테 세를 받을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매달 월세 250만 원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번 아파트는요, 매달 5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온다고 해요. 매달 5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어떤 재화의 경제 가치는 그 재화가 장래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편익의 현가 합으로 가치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현가 합을 하면 1번 아파트의 가치가 구해지게 됩니다. 1번 아파트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2번 아파트는요, 매달 500만 원의 수입을 현가 합을 하게 되면 2번 아파트의 가치가 구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정답은 벌써 머릿속에 딱 떠오르셨겠죠? 1번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일까요? 2번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일까요? 당연히 2번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왜? 2번 아파트가 이걸 갖고 있으면 1번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에 비해서 장래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일반화시키면 어떤 재화의 경제 가치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재화의 경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1년 뒤에 얻어질 현금 흐름, 2년 뒤에 얻어질 현금 흐름, 3년 뒤에 얻어질 현금 흐름. 그래서 그 재화의 내용 연수 끝까지 마지막까지 얻어질 현금 흐름의 현가 합으로서 어떤 경제재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가 원룸 건물이라거나 부동산, 빌딩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치를 구할 수 있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채권의 경제 가치도 이러한 원리에 구해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채권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경제 가치가 구해져요. 선생님, 그런데 채권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랑 달리, 아니 아파트는 시중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게 부채라는 건 알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사채를 발행하면 그 기업이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것만큼 부채가 생긴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채도 이렇게 사고 파나요? 사고 팔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아까 우리 그 회사채 예를 했잖아요. 1억을 빌리는데 1천, 1년마다 1천, 그 다음에 또 1천 이자를 내고 상환일에는 원금, 이렇게 만기에 1억을 갚고 이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사채의 가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1천, 1년 뒤에 1천, 1년 뒤에 1천, 그리고 액면금액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채권은 경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경제 가치가 있죠. 이 종이 쪼가리를 갖고 있으면 1년 뒤에 1천 이자 받고 3년 뒤에 1억 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당연히 경제 가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2년 동안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자를 받자마자 나 근데 좀 급전이 필요해서
상환일 1년 동안 더 못 기다릴 것 같아. 나 이거 지금 당장 팔고 싶어. 라고 한다면 팔 수 있을까 없을까요? 팔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겠지만 누가 사준 사람이 있어야겠지만 이론적으로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경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때의 경제 가치가 9천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냥 대략 근사값으로. 자, 이자 2번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미 이자 3번 중에서 2번은 받아 먹었고 지금 나한테 이 사채를 사는 사람은 1년 뒤에 이자 1천과 액면금액 1억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 이러한 사채 누가 살래? 나 이거 가격이 9천으로 구해지니까 9천에 팔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지금 9천이라면 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라고 하는 것도 일반 아파트나 물건처럼 그 당시 그 시점의 경제 가치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 가격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 사람한테는 이 사채의 가격만큼 부채가 생기는 거지만 이 사채를 사준 사람, 즉 돈을 회사에 빌려준 사람은 사채의 가격만큼의 채권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래서 사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러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방금 우리 앞에서 봤었던 3가지 보도록 할게요. 사채의 가격은 3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만기, 첫 번째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라고 했죠. 자, 만기, 얘를 만기라고 한다면 만기에 얼마가 돌아오느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이자인데 매기 얼마의 이자를 받느냐. 요거죠. 매기 이자의 크기가 얼마냐. 당연히 요 매기 받는 이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채 가격은 당연히 커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만기에 받는 액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사채 가치 또한 커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3번째, 돈을 빌리는 기간 나와 있는데 자, 돈을 짧게 빌리냐 길게 빌리냐에 따라서도 역시 사채 가치가 영향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 밑에 주소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소로 나올 게 아니라 그 표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바로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요겁니다. 요거를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할인율이라고도 해요. 자,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할인율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특강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A1이 있어요. 요거를 1년 뒤로 보내면 1 플러스 R의 1승이 됩니다. 자, 지금의 A1을 이자율 R로 1년 뒤로 보내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이 되죠. 자, 우리 이렇게 A1을 1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여기에 이자가 붙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자, 그럼 반대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1년 뒤에 이 금액을 지금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 현재에서 미래로 보낼 때는 이자율이라고 하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거꾸로 즉 과거 방향이죠. 이게 과거로 가져올 때는 거꾸로 가져올 때는 우리 그때 적용되는 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율. 자, 그래서 이 R과 이 R은 같은 R인데 숫자의 크기는 같은 R인데 우리가 미래를 보낼 때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가져올 때는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분모에 있는 R이 우리가 보통 할인율 또는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저 R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보세요. 분수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별거 아닌데 감정평가사 2차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이걸 되게 헷갈려 하셔. 근데 사실 너무 단순한 거죠. 자, 분수의 크기는 분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분수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어디서 헷갈려 하시냐면요. 당연한 건데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이 분수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분모의 크기와 분수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아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사를 공부합니까? 라고 반응 보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나 기초라서 이거를 뭐 사실 제가 설명드릴 사실 이유 자체가 없는 건데 막상 공부를 하잖아요. 막상 문제를 풀잖아요. 이걸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건 헷갈릴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R이 커지면 커질수록 R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채의 가격은 당연히 반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할인율이 작아질수록 반대로 사채의 가격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양자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채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자, 우리 이것을 마지막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할인율과 할인율의 크기와 가치의 크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가치의 정의하고 그 가치의 정의에 기반해서 사채라고 하는 것의 경제 가치의 크기가 즉 사채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일반적인 메커니즘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교과서 돌아와서 교과서를 봤더니 이러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을 하면 이렇게 발행된 사채의 가격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우리 조건 보시면요. 10만 원 빌리는데 액면 이자율 10%이잖아요. 자, 액면 이자율 10%는요.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이에요. 약속을 한 이자율입니다. 이 사채를 사주면 즉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1년에 저 액면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지급할게 라고 약속하는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율이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이자율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양자가 같다라고 하고 설명을 진행할 거예요. 자, 따라서 내가 1년 뒤에 10,000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1년 뒤에 하필 10,000원의 이자를 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내가 얼마 빌렸죠? 액면 금액 10만 원 빌렸습니다. 자, 액면 금액 10만 원 빌렸고 내가 약속한 이자율이 얼마죠? 약속한 이자율 곱하기 0.1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이자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 10,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10%가 아니라 12%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이자 얼마 내야 됩니까? 12,000원 내야 됩니다. 자, 우리 매기 지급하는 이자의 크기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분자에 올라가는 매기 지급하는 이자의 크기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요 둘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만약에 12%라면 그때는 우리 요걸 곱해서 12,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 똑같이 10%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또 10,000원 이자 갚아야 되고요. 1년 뒤에 또 10,000원 이자 갚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는요. 상환 1에는요. 자, 이자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을 갚아야 돼요. 여기 상환일에 10만 원 갚기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환일에 10만 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자와 액면 금액을 모두 만기에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채를 내가 사게 되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 사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채에서 장래에 어떠한 수입이 나한테 들어오냐면 1년 뒤에 10,000원, 1년 뒤에 10,000원, 1년 뒤에 10,000원, 그리고 액면 금액 1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요. 시장 이자율이 할인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할인율로 들어갑니다. 자, 할인율.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위에 액면 이자율은요. 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시장 이자율은요. 분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0%가 아니라 13%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1.1이 아니라 1.13의 1승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이 자리에 1.13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1.13, 여기도 1.13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여기 분자의 이자의 크기가 바뀌게 돼요. 그죠? 왜?
요 분자의 이자액은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기 때문에 요게 바뀌면 분자가 바뀝니다. 얘는 가만히 있고 분모는 가만히 있고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얘는 가만히 있고 분모인 할인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양자의 차이 아시겠죠? 자, 처음엔 똑같이 10%로 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마지막에 X3년도 12월 31일은 일부러 처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자와 액면 금액을 구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하나의 분수로 이 자리에 11만 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동일한 수식이죠. 동일한 수식인데 제가 처음이니까 이자와 액면 금액을 구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쓴 거예요. 아시겠죠? 설명을 위해서 나누어 쓴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사채 가격을 구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자,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 식을 그대로 다 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치는 거죠? 10,000원 나누기 1.1. 요거 10,000원 나누기 1.1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요. 더하기 한 다음에 10,000원 나누기 1.1의 2승.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또 더하기 나누기 1.1의 3승 하시면 되고 더하기 나누기 1.1의 3승.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싹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바로 그게 1번. 자, 1번은 계산기로 다 입력한다. 계산기로 다 입력한다. 자, 두 번째 뭐냐면 현재 가치 표가 주어져요. 문제에서 현재 가치 표 개수라고 하는데 이 현재 가치 개수가 주어집니다. 자, 요거 나누기 1.1을 하는 게 뭐 0.9 얼마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 개수를 줘요. 그러면 내가 나누기 1.1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개수를 곱하면 돼요. 10,000원 곱하기 0.9 얼마 곱해주면은 바로 요거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계학 문제에서는 요 현재 가치 개수를 줍니다. 문제 내에서 작은 표로 줘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본인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1번과 2번은 계산을 막상 해보면 이 끝에 이 끝자리 숫자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계산 결과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원 단위 정도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둘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지문에 있는 보기에 있는 값 중에서 내가 계산 결과와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숫자 계산이라고 하는 게 소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할 거냐, 그리고 그 끝자리 처리를 반올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끝자리 숫자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앞대가리 숫자 몇 개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답을 고를 때에는 가장 근사값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래서 요 사채의 가격을 계산을 해보시면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딱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만 원 딱 나와요. 정확하게 딱 10만 원 나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수식을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10만 원이 나왔죠? 왜냐면요. 이거는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건데 어떠한 경우에 이게 가능하냐면 바로 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일치할 때 이 둘이 일치할 때에는 사채의 가격이 액면 금액과 일치합니다.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일치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채 시장 가격과 사채 액면 금액이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요 둘이 일치할 때에는 이렇게 구한 사채의 가격이 사채의 액면 금액과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저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사채의 가격과 액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채의 할증 발행이라고도 하고 할인 발행이라고도 해요. 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 첫 번째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 금액과 사채의 가격이 일치한다.
하지만 액면 금액과 시장 이자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방금 제가 이 사채의 가격을 구할 때 이 수식을 표현할 때 이자와 액면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그죠? 이자와 액면 금액 구분했어요. 자, 요걸 왜 구분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내가 지급하는 이자만의 가치를 구하고 싶고 내가 만기에 갚는 액면금액, 즉 원금의 가치만 별도로 각각 나누어 구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구분했는데 반드시 구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랑 합치게 되면은 사채 가격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사채를 구입하는 사람은 3년 동안 다음의 현금 흐름을 수취하게 된다. 매년 10,000원의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에 액면 금액 10만 원을 수취하게 되니까 자, 3년 동안 받는 이자의 현가 합과 이 만기에 받는 이 액면 금액의 현가 합을 구하게 되면은 사채 가격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로 더 높은 경우에는 매기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가 12%니까 12,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채 가격을 구해보면은 104,974원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가격과 사채의 액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데 역시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액면 이자율은 10%로 가만히 있는데 액면 이자율은 10%로 가만히 있는데 할인율이 12%, 10% 각각 8%인 경우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 이자율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고 시장 이자율은 할인율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총 3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자,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데 사채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사채의 가격과 사채의 액면 가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10만 원, 10만 원 일치하게 돼요. 요건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거고요. 자, 두 번째.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앞에서 봤었죠. 방금 요 앞에서 액면 이자가 더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10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이때는 할증 발행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는 할증 발행이 돼요. 할증 발행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은 이미 여기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큰 경우에 이미 살펴봤는데 우리 요걸로 봅시다. 자, 우리 요거 보시면요. 할인율이 8%입니다. 할인율이 8%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8%인데 액면 이자율은 10%죠. 역시 이렇게 해도 액면 이자율이 더 높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한번 구해보니까 어때요? 10만 5,154원이 나옵니다. 더 크죠? 사채 가격이 액면 금액보다 더 큽니다. 우리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바로 사채 할증 발행이라고 해요. 내가 돈을 10만 원을 빌리는데 내가 빌리는 금액, 내가 당장 우리 회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1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인 10만 5,154원이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자, 아직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러한 현상만 봐주세요. 자, 마지막 우리 이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죠. 할인율은 12%, 액면이자 10%. 자, 이 경우는요. 액면 이자가 10%고요. 할인율이 12%인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요. 이렇게 현가합을 해보면 10만 원보다 작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95,196원이 나오죠. 우리 이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이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액면 금액은 10만 원인데 얘는 10만 원인데 사채 가격은 95,196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사채 발행은 총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인데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시험에서는 90% 이상의 비중으로 요 할인 발행이 중요합니다. 할인 발행이 중요해요. 액면 발행은요.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액면 발행은 사실상 시험에 안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나오지도 않는 액면 발행은 왜 지금까지 얘기한 건가요? 야가 아니라 여러분 자, 액면 발행을 봄으로써 일단 사채의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신 거죠. 액면 발행을 통해서 사채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사채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액면 발행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응용과 변형으로써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을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할인 발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액면 발행을 먼저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절대로 반말한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채의 가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요소 두 가지는 바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대소 관계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교과서 다시 들어가 보죠. 교과서 보시면요. 02 사채 발행입니다. 138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과 똑같아요. 10만 원 빌리는데 액면 이자율 10%, 시장 이자율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왜? 이 양자가 일치하죠? 양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액면 발행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 계좌로 10만 원 들어올 거고 즉 10만 원 빌리는 거고 나는 3년 뒤에 얼마 갚으면 돼요? 10만 원 갚으면 돼요. 여러분 10만 원을 내가 지금 빌렸죠. 빌린 돈 10만 원이고 내가 3년 뒤에도 10만 원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가 일치하죠. 이것을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할인 발행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3년 뒤에 갚는 돈은 10만 원인데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9만 한 5천 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나는 지금 당장 9만 5천 밖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3년 뒤에 갚아야 하는 돈은 10만 원입니다. 양자가 안 맞지요. 더 내가 적은 금액을 빌린 다음에 3년 뒤에 더 큰 금액을 갚잖아요. 이렇잖아요. 지금 길게 이렇죠. 우리 이걸 할인 발행이라고 해. 반대로 내가 3년 뒤에 10만 원을 갚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빌리는 돈, 내가 지금 당장 우리 회사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10만 5천 원이야. 얘가 더 높아. 지금 당장 내가 10만 5천 원 입금되고 내가 10만 5천 원을 빌리는데 내가 3년 뒤에 갚는 돈은 10만 원입니다. 이때는 기울기가 이렇죠. 우리 이거를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래서 X1년도 1월 1일 날 돈을 빌릴 때 액면 발행을 하면 지금 당장 우리 회사 계좌로 1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나는 10만 원 빌린 거니까 나의 부채가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10만 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만 원 빚이 생기면서 10만 원 현금이 대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내가 10만 원 빌렸으니까 현금 10만 원 받으면서 대신 빚이 10만 원 생기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1년 뒤에 이자 만 원, 3년 동안 매년 만 원씩 이자를 낸다라고 했죠. 요 만 원 어떻게 나온 거라고 했죠?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이자액은요. 매년 내가 지급하는 이자의 크기는 액면 가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에요. 요 둘을 곱하면 내가 매년 얼마씩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매기 지급하는 이자액 나오게 되고 상환일이 되면 액면 금액인 10만 원을 갚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현가 합을 해서 합을 구해서 사채의 가치를 구할 건데 자, 우리가 현가 합을 할 때 할인율은요. 시장 이자율 10%를 적용하죠. 우리 그래서 시장 이자율 10%를 적용해 보면 1.1에 1승 나눠주고 그러면 얘가 9,090원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1.1에 2승으로 나누어 주면 얘가 2년 뒤에 만 원은 지금 시점에 8,264원이 됩니다. 자, 3년 뒤에 만 원은요. 1.1에 3승 나누어 주면은
3년 뒤에 만 원은 지금 시점에 7,513원이고 3년 뒤에 10만 원은 지금 시점에 75,131원이니까 이것들을 다 합치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사채의 가격이 구해지게 돼요. 우리 저것을 사채의 발행 가격이라고 합니다. 발행 가액이라고 해요. 자, 지금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고 내가 돈을 10만 원 빌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채의 발행 가액은 내가 돈을 얼마 빌렸다라는 것이에요. 10만 원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매년 이자를 지급할 텐데 매년 이자를 지급할 때는 분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뒤에 첫 번째 이자 지급하고요. 2년 뒤에 두 번째 이자 지급하고 3년 뒤에 세 번째 이자 지급할 겁니다. 자, 이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적어줍니까? 여러분,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어주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자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잡아주지만 지금 이건 내가 이자를 내는 거니까 이자 비용을 내는 거니까 이자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자 비용 10,000원 발생했고 난 요 이자를 낼 테니까 현금 10,000원이 나가겠죠. 매년 현금 10,000원씩 나가면서 이자를 갚아 나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자를 갚아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채 액면 발행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채의 할인 발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앞으로 얘를 줄여서 사할차라고 부를 거예요. 사할차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할차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할차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별도의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할차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선이자의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대출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B한테 돈을 1천만 원 빌리는데 1년 뒤에 1,000만 원 갚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900만 원만 받는 조건이라고 합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돈을 이런 식으로 빌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900만 원만 줍니다. B가 A한테 900만 원만 주면 A는 B한테 1년 뒤에 1천만 원의 돈을 갚는 형식으로서 돈을 빌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형식의 대출에서는 A가 이자 부담이 없이 돈을 빌리는 건가요? 아니죠. 자, 지금 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자마자 실질적으로는 A가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지는 셈이네 라는 것이 직관적인 느낌으로 딱 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 직관적인 느낌이 맞아요. 자, 지금 여기에는요, 형식적으로는 또는 명목적으로는 이자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는 어떻게 돈을 빌리냐면, 자,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자율이 10%다. 지금 이거와 동일하게 10%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빌리면 대출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1년 뒤에 1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이자를 갚고 그런 다음에 내가 빌린 돈 1천만 원을 갚겠죠. 그죠? 이러한 조건, 이러한 형식으로 돈을 빌릴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다르죠. 요거랑 요건 약간 다릅니다. 요거는요, 1,000만 원을 1년 뒤에 갚기는 할 건데 하지만 별도의 이자는 내지 않을 거고 내가 대신 지금 당장 내가 받는 돈,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내가 빌리는 돈은 900만 원만 빌릴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것을 선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발생하는 100만큼의 이자 비용을 요거를 선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자가 뭔지 아시겠죠? 선이자는요, 원래 이자는요, 후불제야. 원래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내가 돈을 빌리면 내가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남의 돈을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네 돈 잘 썼어. 돈 대출 받은 거 잘 썼어 라고 하고서 내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원래 이자는 후불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한 달을 썼으면 한 달 동안 쓴 한 달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 내가 1년을 썼으면 1년 동안 쓴 1년 뒤에 이자를 1년 동안의 이자를 1년이 끝났을 때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는 후이자가 아니라 요건 선이자예요. 자, 내가 약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릴 건데 내가 별도의 이자 지급이 없이 일단 이자 먼저 떼고 시작하자.
이자 먼저 내고 시작할게. 자, 내가 1,000만 원 빌리면서 10%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약 이자가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이자를 먼저 내고 시작할게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자 100만 원을 먼저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00만 원 빌렸고 내 통장 들어왔고 나는 이거를 1년 동안 쓴 다음에 1년 동안에 1년 뒤에 1,000만 원 갚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약 10% 정도의 이자 부담을 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거 실제로 구하면은 뭐 11% 나올 건데 지금은 우리가 개념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수치의 미세한 정확성까지는 따지지 맙시다. 아시겠죠? 저도 이거 숫자가 정확하게 안 맞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선이자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이거를 사채로 가져온다면 내가 상환 일에 갚는 이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채의 액면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돈, 요거를 발행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채의 발행 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채의 발행 가액은 다른 말로 사채의 가격이라는 말로 바꿔 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할차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액면 금액이 발행 가액보다 더 클 때 사할차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사할차라고 하는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냐면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발행 가액을 차감하면 액면 금액에서 발행 가액을 차감해주면 양자의 차이만큼이 사할차가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사할차가 100만 원인데 요 100만 원은 그 성격이 무엇이다? 선이자다. 선이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자 100만 원을 먼저 떼고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선이자가 제가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명동 사채 시장에 이러한 선이자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사채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돈을 쓴 다음에 나중에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릴 때 먼저 이자를 먼저 떼고서 나머지 금액만 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1억을 빌리는데 만약에 선이자가 30%다라고 한다면은 1억을 빌릴 때 선이자 30%인 3천만 원을 떼고 7천만 원만 빌려주는 거죠. 7천만 빌려주고서 1년 뒤에 1억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으로서 돈을 빌려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대출에서 30%의 이자 수익을 사채업자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뭐 명동 사채 시장은 선이자를 떼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이자를 더 확실하게 먼저 회수하는 거잖아요. 이자는 수익이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채를 빌리는 사람들은 돈이 좀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급한 사람들이니까 3천을 떼고 나머지 7천만 들어오더라도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불합리한 건데 어쩌나 그는 저기 명동 사채시장 얘기인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 회계학 얘기니까 우리 요건 그냥 뭐 명동 사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론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사할차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중에 갚는 돈보다 지금 당장 빌리는 돈이 적었을 때는 양자의 차익만큼의 사할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할차는 선이자의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A가 B한테 1천만 원을 3년 동안 빌리는데 지금 700만 원 빌려주면 3년 뒤에 3천만 원 갚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지금 700만 원을 빌려주면 3년 뒤에 1천만 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제가 조건을 기간을 1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으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돈은 1년 뒤에만 갚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갚는 게 일반적이죠. 자, 점점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역시 이러한 대출에서도 A는 이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3년간 얼마 정도 할까요? 대략 3년간 약 30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느낌 빡 오시죠? 자, 그런데 3년 동안 300만 원의 이자 부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선이자 300을 떼고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따라서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사할차가 3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1년이었지만 지금은 3년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30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1년마다 1년에는 약 100만 원씩의 이자 부담을 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00만큼의 이자 부담을 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년마다는 100만 원씩의 이자 부담을 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이것은 역시 약 1년마다 10% 정도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간을 1년으로 얘기를 하나 3년으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숫자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숫자의 정확성 무시하고 그냥 대략적인 금액으로만 원리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숫자의 정확성은 지금 따지지 마세요. 개념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선이자의 개념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념을 더 확장해서 세 번째 더 발전된 선이자의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자, A가 B한테 돈을 빌리는데 1,000만 원을 3년간 빌립니다. 자, 이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15%인데 A가 B한테 10%의 약속된 이자만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사채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뭐구나 라는 것을 딱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이 시장 이자율은 15%예요. 그런데 A가 B한테는 10%의 이자만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10%의 이자율이 뭘까요? 바로 액면 이자율이죠. 바로 이게 액면 이자율입니다. 자, 액면 이자율은 10%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사채가 할인 발행됩니까? 할증 발행됩니까? 할인 발행됩니다. 그거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돈을 빌릴게 라고 하면은 B가 A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당연히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1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A은행이 있고 B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A은행은 예금 이자율을 15%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B은행은요 10%만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B은행에 예금하실까요? A은행에 예금하실까요? 당연히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당연히 A은행에 예금을 하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15%라는 얘기는요. B가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A한테 이러한 조건으로 빌려주지 않고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해놔도 15%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15%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구태여 그걸 포기하고 B한테 10%의 이자만 받으면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겠죠. 선생님, A하고 B하고 둘이 친해갖고 해줄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회계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뭐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사채를 발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B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약 5% 정도의 이자 수익에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10%만 얻는 경우에는 B한테 5% 정도의 이자 수익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조건으로는 A가 B한테 돈을 빌릴 수 없어요. 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A는요, B한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냐면 나한테 빌려줘도 네가 실질적으로는 15%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B가 A한테 돈을 빌려주지 15%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B는 절대로 A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한테 매기 이자는 10%만 지급할 거야. 내가 1,000만 원 빌렸으니까 10%면 100만 원이거든. 내가 그래서 매기 100만 원씩은 이자를 꼭 지급할게. 자, 그런데 내가 매기 100만 원만 지급해서는 네가 5% 정도의 이자 수익을 손해 보잖아.
그럼 내가 그 5% 정도 이자 수익을 손해보는 거를 내가 애초에 너한테 받는 돈 자체를 적게 받을게. 내가 애초에 적게 받을게. 자, 원래는 1,0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내가 3년 뒤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지만 3년 뒤에 1,000만 원은 내가 갚을게. 1,000만 원 갚을 거야. 그런데 넌 지금 나한테 1,0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어. 넌 지금 나한테 850만 원만 주면 돼. 150만 원 적은 금액인 850만 원만 지금 당장 주면 돼. 그러면 지금 당장 네가 나한테 850만 원만 줘도 난 너한테 매기 10%의 이자인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거고 만기에는 1,000만 원을 갚을게.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3년 뒤에 1,000만 원을 갚을 건데 넌 이걸 받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당장은 150 정도 적은 금액인 850만 원만 빌려주면 되니까 넌 이렇게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넌 실질적으로 이 대출에서 15%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는 셈이 되는 거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하면 B는요, 받아들일까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B가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15%의 이자 수익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B는 A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어떠한 원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 시장 이자율로 돈을 빌린다면 원래 A는 B한테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하냐면 자, 1,000만 원 빌리죠. 지금 당장 1,000만 원 빌립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그냥 시장 이자율로 돈을 빌린다면 매기 15%의 이자인 15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급을 하고 3년 뒤 상환기일에 액면금액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대로 돈을 빌리는 정상적인 대출입니다. 그런데 A는 B한테 돈을 어떻게 빌리기를 제안하고 있는 거냐면 매기 이자는 15%가 아니라 그것보다 적은 이자인 10%만 지급할게. 매기 이자는 10%만 지급을 할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100만 지급하면 네가 원래는 은행에 예금했다면 150씩 받을 수 있는 이자를 100밖에 못 받기 때문에 네가 매기 1년마다 약 50씩의 이자를 손해보잖아. 매기 50씩의 이자를 네가 손해보잖아. 그죠, 여러분? 손해보죠. 이렇게 했으면 150 받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100밖에 못 받잖아요. 네가 그러면 네가 약 매기 50씩 손해보잖아. 그럼 내가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그냥 내가 애초에 처음에 너한테 빌리는 돈을 150을 뺄게. 150을 덜 받고 그냥 내가 150을 덜 받을게. 내가 그냥 150을 덜 받을게. 내가 그래서 1,000이 아니라 나한테 850만 줘. 네가 매기 손해보는 요 50, 50을 그냥 내가 애초에 덜 받을 테니까 150을 빼고 나머지 850만 빌려줘. 그러면 850만 빌려줘도 내가 상환기일에는 1,000만 원 갚을게. 라고 A가 제안한다면 그렇다면 B는 이러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자신은 15%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고 대략적인 숫자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때는 숫자가 최대한 단순해야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무시하고 그냥 그 명목 금액으로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대출 구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거죠. 1,000만 원을 빌려서 매기 15%의 이자 지급하고 상환기일에 1,000만 원 갚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 있냐면 850을 빌린 다음에 매기 100 갚다가 상환기일에는 1,000만 원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도 대출 이자율은 15%이고 이렇게 돈을 빌려도 실질적인 대출 이자율은 15%이다, 이 얘기예요. 형식과 실질이 달라. 그죠? 형식과 실질이 다르지만 이렇게
구해도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대출 이자율은 15%인데 이러한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대출 이자율이 15%인 겁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돈을 이렇게 빌리고 빌려주지만 실질적으로는 A와 B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빌렸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형식은 이러한데 사실 실질은 이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매기 10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지만 부족한 50만 원의 이자는 내가 어떻게 대신 메꿔주는 거죠? 내가 애초에 돈을 적게 받음으로써 여기서 마이너스 150을 적게 받음으로써 이 마이너스 150으로 이 50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 버리면 사실상 이렇게 돈을 빌린다고 해도 이러한 형식으로 돈을 빌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식은 다소 상이해도 실질적으로는 A가 B한테 15% 정도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다는 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 형식과 실질은 달라도 어떤 경우에도 양자 모두 실질적인 이자율은 15%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대출의 형식과 실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채 할인 발행을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돈을 이렇게 빌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이렇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는 법을 우리 이하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요거 양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 회계 처리는 여러분 형식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러한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대출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형식을 이러한 실질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이하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요거를 사채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렇게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은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액면 이자율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그때는 액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즉 할인 발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할인 발행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할인 발행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만 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바보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자, 따라서 그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 그래서 애초에 더 적은 돈만 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할인 발행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액면 금액 빼기 발행 가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이자의 성격이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A는 1천만 원을 빌리면서 매기 15%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A가 B한테 나 너한테 매기 액면 이자율로 10%의 이자만 지급할게 라고 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돈을 빌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결국 A는 시장 이자율의 수준으로 이자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막 이렇게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겉은 꾸밀 수 있어요. 겉은 꾸밀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빌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A는 B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시장 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형식은 뭐 이러한 형식, 저러한 형식을 막 취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A가 B한테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결국 시장 이자율 수준의 이자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가 할증 발행 공부하시면요. 할증 발행은 반대입니다. 할증 발행은 이 150이잖아요. 170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액면 이자율이 17%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시장 이자율 15%, 근데 액면 이자율 17% 이래 버리면 매기 지급하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얼마씩이 더 많죠? 20씩이 더 많죠? 20만 원씩이. 자, 우리 요거 한번 지워 볼까요? 기왕 말 나온 김에 할증 발행도 한번 잠깐 맛보기 해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액면 이자율을 17%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하면 매기 얘랑 비교하면 20만 원씩의 이자를 더 내는 겁니다. 매기 20만 원씩의 이자를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15%만 이자를 내면 돈을 빌릴 수 있는데 17% 이자를 내게? 이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릴 건데 지금 은행 예금 이자율이 15%인 거 아시죠? 하지만 우리 회사 사채는 17% 이자를 드립니다. 즉 매기 20만 원씩 이자를 더 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채를 사면 니네가 20, 총 60이죠? 총 60 정도의 이자를 더 벌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니네한테 유리하잖아. 따라서 니네가 애초에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는 1060을 빌려줘 라고 해서 10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돼요. 바로 이게 사채 할증 발행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뭔지 아시겠죠? 자, 시장 이자율을 그냥 그대로 시장 이자율을 지불하면서 돈을 빌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시장 이자보다 더 낮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시장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양자의 차이가 생겨. 그래서 그 대소에 따라서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형식은 할인 발행의 형식을 취하나 할증 발행의 형식을 취하나 형식은 어떠한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장 이자율 수준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대출 이자를 주고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번 얘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요. 그러면 A는 실질적으로는 매기 얼마씩의 이자를 부담하는 거죠? 150씩의 이자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매기 100 이거는 명목상 지급하는 이자이지만 실제로 A가 부담하는 이자는 50이 더해져서 사실은 매기 150의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150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매기 100만 원의 이자만 지급을 하게 되면 50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내야 되는 이자보다 더 적은 금액만 갚는 경우에는 대출 원금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고 하니 내가 돈을 은행에서 1억을 빌려요. 1억을 빌립니다. 자, 이자율은 10%입니다. 자, 그러면 1년 뒤에 이자 내가 얼마 내야 돼요? 1천만 원 내야 돼. 1년 뒤에 이자가 1천만 원을 내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내가 이 이자 중에서 400만 원만 납부했다라고 해봅시다. 내야 되는 이자가 1천만 원인데 내가 돈을 400만 원만 납부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미납한 이자가 얼마죠? 600만 원을 미납하게 됩니다. 그죠? 1천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400만 내게 되면 600만 원의 이자를 미납하게 돼요. 자, 그러면 나의 대출 원금은 1억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남아있는 대출 원금이 1억 600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얘기인데, 같은 조건인데, 내가 1천만 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대출 원금은 처음에 1억이었고, 이자가 이제 1천만 원이에요. 내가 그런데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예시해 봅시다. 내가 1년 뒤에 1,500을 갚는 경우가 있고, 1,000만 원을 갚는 경우가 있고, 400만 원을 갚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요. 이자가 1,000만 원인데 내가 1,500을 갚았습니다. 그럼 이자 1,000만 원 내고도 500을 더 갚은 거죠. 그럼 이 500을 더 갚은 건 뭘까요? 바로 이게 원금 상환이야. 그래서 이자액을 넘어서서 더 갚은 거는 원금을 갚은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때는 나의 대출 원금이, 대출 잔금이죠. 대출 잔금이 9,500으로 감소하게 돼요. 대출
잔금이 9,50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왜? 이자액 이상으로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넘어서서 갚은 돈은 대출 원금을 갚은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요. 이자만 딱 내고 끝났죠. 이자가 1,000, 내가 갚은 돈도 1,000. 그러면 이자만 딱 낸 거기 때문에 원금을 갚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출 잔금이 1억 원으로 불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내야 될 이자가 1천만 원입니다. 내가 근데 400만 냈어. 그러면 이자도 다 못 낸 거죠. 이자도 다 못 낸 겁니다. 그럼 얼마 못 냈죠? 이자 중에서 600을 못 냈어요. 그럼 이 못 낸 600 이자는 대출 원금에 가산됩니다. 가산돼요. 그래서 이때는 남아있는 대출 잔금이 1억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내가 내야 되는 이자를 다 못 내면 그 못 낸 이자만큼은 대출 잔금에 가산된다. 그래서 빚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사채라든가 일수, 우리 막 길거리에 땅바닥에 막 명함이 있잖아요. 막 아줌마 일수, 뭐 무슨 뭐 뽀빠이 사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서민들이 빌렸을 때 왜 빚이 점점 더 커지냐면 이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돈을 갚아도 그 이자도 다 갚지를 못하게 돼서 다 못 갚은 이자가 대출 잔금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 잔금이 점점 더 빚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렸을 때 실질적으로는 매기 얼마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기 150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실질을 보셔야 돼요. 자, 실질적으로는 매기 150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A가 B한테 지급하는 이자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매기 10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 50만 원의 이자는 지급하지는 않는 거죠. 이자라고 해서 매기 지급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50만 원의 이자는 어떻게 갚는 거죠? 나중에 내가 애초에 빌린 돈보다 더 큰 금액을 갚음으로써 그렇게 갚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매기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150입니다. 실질 이자는 150이에요. 근데 이 150을 A가 B한테 어떻게 갚아 나가냐면 100과 50으로 나누어서 100은 매기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근데 이 50은요. 매기 현금으로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매기 현금으로 이자라고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기에 액면 금액으로 갚죠. 액면 금액으로 상환을 합니다. 액면 금액으로 상환을 함으로써 내가 애초에 빌린 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갚음으로써 요 50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4일차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매기 150만큼의 이자 부담을 A가 부담한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A는 850을 빌린 다음에 매기 10%의 이자인 100의 이자만 내다가 상환 기일에 1,000만 원의 액면 금액을 갚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매기 A가 B한테 실질적으로는 150의 이자 부담을 지는 건데, 그죠? 그런데 실질적인 이자는 150인 건데 현금으로 매기 지급하는 이자는 100만 원밖에 이자를 지급하지를 않아요. 매기 100만 원씩의 이자만 지급을 합니다. 우리 요거를 지급 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지급 이자라고 할게요. 매기 지급하는 이자는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이자는 150인데 A가 B한테 지급하는 이자는 100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50은 지급하는 이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급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50은 미납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요거는 미납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 자, 그러면 내가 최초에 빌린 돈이 얼마예요? 850이죠. 850을 빌린 겁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첫 번째 이자를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150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명목상 지급하는 이자는 100만 원 뿐이기 때문에 50만 원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B가 그러는 거죠. A한테. 야, 너 50 더 내야지.
너 실질적으로 15% 이자 부담 지기로 했잖아. 그럼 이 50도 부담을 해야지.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거 내가 그래서 이 50은 내가 너한테 매기에 지급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래서 애초에 이것만큼 돈을 덜 빌렸잖아.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애초에 너한테 돈을 덜 빌렸잖아. 그죠? 덜 빌렸죠. 애초에 내가 너한테 매기 15%의 이자를 못 주니까 10%만 줄 수 있으니까 5%만큼 못 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큼을 애초에 너한테 덜 빌렸잖아. 아, 그랬지. 맞아, 그랬지. 그러니까 그걸로 때워. 그러니까 이걸로 때워. 이걸로 때울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걸로 때울게. 내가 원래 너한테 15%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원래 그게 맞지? 근데 실질적으로 15%를 줘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매기 10%만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매기 이자를 5%씩을 적게 주기로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를 너한테 메꿔주기 위해서 애초에 너한테 돈을 덜 빌렸잖아. 이 덜 빌린 돈으로 이걸로 때우자 이 얘기야. 요걸로 때우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때운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걸로 때울게 이 말은 애초에 적게 빌렸는데 나중에 상환기일의 만기에 갚을 때에는 더 큰 금액을 갚을게. 내가 이걸로 갚을게. 그러니까 내가 매기 이 50에 대해서는 매기 이자로서 내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기에 원금을 갚을 때 이때 이걸로 갚을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의 이자가 있는데 이 150의 이자 중에서 100의 이자는 내가 매기 현금으로 지급할게. 이건 내가 정말 매기 지급할게. 근데 이 50은 이자로서 내가 너한테 매기 지급하지 않고 애초에 적게 받은 다음에 이거만큼을 빼서 적게 받은 다음에 만기에 더 큰 금액을 갚음으로써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에 더 큰 금액을 갚음으로써 이것들을 내는 셈으로 처리할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알았어. 나는 원래 너한테 매기 15%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중에서 10%인 100만 이자를 내고 나머지 5%인 50만 원은 나중에 마지막 만기 때 이 원금으로서 갚기로 했으니 당장 이 50을 너한테 받지는 않을게. 그런데 내가 너한테 원래는 150을 받아야 되는데 넌 나한테 100의 이자만 냈으니까 이 나머지 이 부족한 50은 미납 이자의 성격이야. 따라서 이 미납 이자 50은 네가 나한테 처음에 빌린 돈 850에서 이 50을 더할게. 그래서 넌 이제 나한테 900을 갚으면 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넌 이제 나한테 900을 갚으면 돼. 850이 900으로 왜 50만큼 증가했다? 바로 얘가 얹어진 거죠. 얘가 더해진 겁니다.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 여기 지워졌네. 우리 그래서 아까 요거 마지막에 400만 갚아서 600이 더해지는 걸로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 400만 갚으면 600이 남으니까 그 미납이자 600이 대출 잔금에 더해져서 대출 잔금이 이제 1억이 아니라 1억 600이 되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년 더 지납니다. 자, 다음번에도 실질적으로 150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100의 이자만 내니까 알았어. 너 이 부족한 50은 요거 원금으로 때운다고 그랬지? 오케이. 따라서 이 50은 장부에 달아놓을게 이 얘기예요. 장부에 달아놓을게. 여러분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슈퍼에서 외상으로 물건 사고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안 그러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슈퍼에서 외상으로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슈퍼에서 뭐 물건 사면서 엄마가 이따가 밤에 주신대요 하면서 외상으로 사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내가 3,000원짜리 물건을 사. 그런데 내가 돈이 지금 2,000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3,000원짜리 물건을 사지만 내가 지금 현금이 2,000원만 있으면 2,000원만 내겠죠. 그럼 부족한 1,000원은요. 장부에 달아놓으세요 하셨겠죠. 장부에 달아놓으세요. 내가 원래 3,000원짜리 물건을 사니까 3,000원 내야 되지만 돈이 부족해서 2,000원만 내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1,000원은 장부에 달아놓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이 슈퍼에 갚아야 될 부채가 1,000원만큼이 더 증가하겠죠. 기존 외상값에다가 1,000원만큼의 외상값이 더 얹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다음번에 자, 또 이제 이자가 왔어. 150의 이자를 내야 돼. 하지만은 내가 100의 이자만 내기로 했어. 그리고 이 부족한 50은 장부에 달아놓으라고 했어. 요건 내가 만기에 갚을게. 이따가 엄마가 밤에 와서 갚으신대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밤에 와.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셨기 때문에 밤 한 10시 정도에
가게 문 닫으시고 10시 넘어서 퇴근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저한테는 엄마가 밤에 와서 갚으신대요. 그 말은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오시는 길에 내신대요. 그 뜻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어렸을 때 그랬는데 자 그래서 원래 150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실제 이자는 15%니까 하지만 내가 100만 내기로 했어요. 그럼 이 50이 부족하잖아. 그럼 이 50은 장부에 달아놓으세요. 이 얘기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집의 부채는 증가하겠죠. 외상값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 이때는 50을 다루니까 원래 850을 내가 빌렸는데 50은 지금 내가 이자를 안 내고 일단 장부에 달아놓으세요 라고 하니까 900으로 증가한 거예요. 850에서 50이 증가해서 900으로 증가한 겁니다. 다음번에 또 마찬가지로 이 50은 달아놓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요건 내가 만기에 갚을게요. 엄마 퇴근하실 때 갚을게요 라고 하면 이제 950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3년 차에도 이 50은 달아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제 나한테 갚아야 될 돈 1000만 원 됐으니까 그럼 이제 1000만 원 갚아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이 850으로 시작을 해서 1년마다 50씩 증가해서 만기에는 상환기일에는 딱 1000만 원이 돼서 1000만 원 됐네. 그러니까 1000만 원 갚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실질적으로 A는 B한테 실질적으로 15%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시장 이자율은 15%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매기 10%의 이자만 냅니다. 따라서 매기 5%의 이자를 미납하게 되는데 이 5%의 미납 이자는 장부에 달아놓는 거예요. 달아놓습니다. 장부에 달아놓으면 점차 사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점차 부채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달아놓은 것만큼 점차 증가하다가 만기가 되면 결국에는 이 만기 시에 사채 장부가액과 내가 갚아야 될 액면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채 할인 발행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했다고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들어가서 교과서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원리 설명드리겠습니다.